사장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우경들 짜장면 좀 뱉어지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장님, 짜장면 말고 저희 치킨 먹고 싶습니다. 그 짬 취급도 안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비법이 양념장에 이게 약간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한 5kg 이상은 다 찌우고 나가셨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도망가. 비가 옵니다. 과연 비가 오는 날 우리 우경들은 뭐를 먹고 사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별로 왜 이렇게 고기를 다지고 있는 그 뭐야 그 조리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리할 때 조리복을 입어야지. 너 침 뱉고 그러지? 아닙니다. 몇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8인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게 가면 반찬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제 시간에 먹어야 돼요. 좀 넉넉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 넉넉하긴 한데 이게 또 아, 또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중간에 오는 사람들 X한다는 거지.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닭강정을 뭐? 닭강정? 오, 뭐야, 여기 색깔 예쁜데? 현민아, 먹으면서 해, 용아. 그래, 말 보라. 가위바위보 하나 둘 하나 그래. 야 늦게 들지 마라 임마 그래. 이건 되지. 아,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의무경찰 399기 상경 안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의무경찰 401기 정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의무경찰 399기 박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형함정에서 9개월 동안 취사를 하다가 이제 경찰서로 전입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형함정을 타고 취사를 한 7개월 정도 했습니다. 전 소형함정에서 4개월 동안 이제 취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무엇이에요? 다른 의병들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은? 그래도 수육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장치킨, 까풍기 뭐 이런 튀김 종류 좋아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았는데 제육볶음, 떡볶이, 아구찜, 육전, 비빔밥, 볶음밥, 카레. 제가 칭찬을 받았던 건 쭈꾸미 볶음이 좀 맛있었다. 이게 비법이 양념장에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내가 취사를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아무래도 함장님이 취사원들 고생한다고 이제 휴가도 더 붙여주시고 이제 같은 함정 탔던 저희 선임분들 이제 살이 점점 찌는 게 보여가지고 한 5kg 이상은 다 찌우고 나가셨습니다. 해경 직원들 말고 음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해준 경험이 언제였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형 저희 엄마에게 제일 처음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잡채를 제가 맛있게 해드렸습니다. 취사장이 생각보다 깨끗하네. 저번 지금 업체가 와가지고 업체가 와 청소했어? 확실히 뭔가 돈을 들여야 향과가 나. 맞습니다. 오늘 닭강정과 또 닭강정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닭강정만 오늘 닭강정만 한다고? 아니 어떻게 밥에 닭강정만 먹어? 김치라도 내고 그래야지. 김치는 이제 기본으로 김치는 나가고 그러면 밑반찬은 김치 끝? 맞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오늘 저녁은 잡채랑 김치 끝이 잡채와 김치?
안녕하세요. 3D 애니메이터 곰나예요. 혹시 스푸키즈라 애니메이션을 아시나요? 국내 키링 스튜디오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귀여운 다섯 몬스터와 어른 선생님의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유튜브에서 전 에피소드를 무료로 공개 중이니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푸키즈 더 무비란 이름의 1시간짜리 극장판 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하였는데 조회수가 무려 1900만 회를 돌파하였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키링 스튜디오에서 스푸키즈 작업을 했었고 스푸키즈 더 무비에도 운이 좋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애니메이터의 스푸키즈 작업 과정 설명과 지인들께서 주신 몇몇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애니메이터의 작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보통 한국 회사에서 TV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은 레이아웃, 블락킹, 스플라인 단계인데요. 레이아웃은 스토리보더가 연출해 놓은 의도에 맞게 3D에서 카메라와 캐릭터를 세팅하는 작업이고요. 블락킹은 샷에서 캐릭터의 연기 의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키포즈를 잡고 캐릭터의 이동 동선 등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스플라인 혹은 애님 단계에서는 앞에서 잡은 블락킹에서 감독이 좋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한 연기를 보태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제가 겪은 정석적인 TV판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터 작업 과정인데요. 스푸키즈 더 무비는 극장판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그건 바로 프리비즈 단계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프리비즈는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러프하게 캐릭터와 카메라의 동선을 테스트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배경 세트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스토리보드 연출에서는 가능했지만 3D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장면을 찾아내어서 보완하는 등 사전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스키머 웨스트님께서 제작하신 이 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큰 규모의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레이아웃과 프리비즈 부서가 따로 있고 픽사에서는 레이아웃 부서에서 프리비즈랑 레이아웃을 둘 다 작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리비즈, 레이아웃, 블락킹, 스플라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QC 과정으로 샷을 마무리했는데요. QC 혹은 폴리시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키링에서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작업 과정이었어요. 이전 스플라인 단계에서 놓칠 수 있었던 디테일, 예를 들어서 손과 몸이 서로 파먹는 경우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표현들을 좀 더 매력적이게 다듬는 등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며 애니메이터가 하는 최종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푸키즈 더 무비에서 애니메이터가 했던 일은 프리비주얼리제이션, 레이아웃, 블락킹, 스플라인, 폴리시 이 단계였습니다. 스푸키즈에서 한 프레임에서 캐릭터의 팔다리가 여러 개 나온다던가 몸이 서로 분리가 된다던가 캐릭터의 모양이 변형된다던가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캐릭터 리깅이 좋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리깅은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캐릭터들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샷의 경우에 프랑키를 여러 마리 불러놓고 일일이 팔 GEO만을 남기고 다른 GEO는 숨겨서 잡았고요. 다만 캐비의 경우 캐릭터 설정 자체가 뛸 때 발이 여러 개 보이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비 다리만 리깅으로 온앤오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지는 좀비 캐릭터여서 몸이 쉽게 분리되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굴러다니기도 하는데요. 일단 지지는 목이 없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디자인이었어요. 머리 기본 컨트롤에서 몸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리깅상으로 온오프 하면 새로운 두상이 생기고 기존 두상이 없어지는 설정은 아니었고요. 그냥 캐릭터의 기본 머리에 있는 IK로 키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년 전의 일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샷처럼 지지의 배가 변형되는 샷에서는 디포머 기능을 써서 표현을 했고요. 이 샷에서 큐라 몸이 감전되는 표현은 큐라 바디에 레티스라는 기능을 써서 클러스트를 박아서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간혹 원하는 표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블렌드 쉐입도 썼었어요.
이처럼 리깅이 특별했다기보다는 레티스, 블렌드 쉐이프, 디포머 등 다른 기능을 써서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스푸키즈의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투스 작업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장면을 2프레임씩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1초에 24프레임, 즉 24장의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작업하는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TV판 애니메이션의 경우 극장판에 비해서 시간도 촉박하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24장의 이미지를 넣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2프레임 혹은 3프레임씩 쓰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큰 특징으로는 풀프레임 애니메이션은 24장의 다른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부드러운 반면 더 큰 노동과 시간,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에 비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은 풀에 비해서 들어가는 이미지가 적기 때문에 캐릭터의 움직임이 덜 부드럽지만 필요한 자본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스푸키즈가 투스를 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투스만의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풀프레임에 비해서 작업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할 때는 진짜 이게 손이 덜 가는 게 맞나 의심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24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보니 확실히 노동 시간이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항상 투스를 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한다던가 움직임을 빠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매 프레임에 키를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프레임씩 키를 줬다기보다는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키링에서 일할 때 애니메이터로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징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징크님은 현재 블루스카이에 계신 3D 애니메이터이신데 3D뿐만 아니라 2D 드로잉도 기가 막히게 잘 그리시거든요. 이분의 홈페이지가 있으니 꼭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래요. 먼저 징크님께서는 애니메틱이 완성되면 각 샷마다 캐릭터의 연기나 분위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레퍼런스 영상을 꼭 첨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샷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렇게 레퍼런스까지 붙여서 친절하게 샷을 설명해주는 회사는 캐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뷰 노트를 드로우버로 주시기 때문에 노트가 명확하여서 디렉터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징크님의 드로우버로 샷의 퀄리티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고 또 각 개인마다 큰 차이가 없이 일정한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네 사이트에서도 드로우버를 해주지만 아주 러프한 선 정도지 징크님처럼 디테일한 드로우버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리뷰 노트를 줄 때에도 작업자를 리스펙해줘서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짜증내거나 화내는 모습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징크님이 외국 회사에 다니셔서 외국 회사의 디렉터나 직원들은 다 친절하고 어른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스푸키즈 더 무비 영상에서 캐릭터의 입모양과 대사가 안 맞는 이유는 원래 한국어로 작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여느 직장인들보다 챙겨야 할 준비물들이 많아진다. 그래도 여행 가방 싸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장비를 챙겨본다. 보통 작업은 8시부터 시작인데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 작업을 준비했다. 이 일을 하면서 점점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 같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레벨기를 하나 장만하려 했는데 마침 협찬을 받았다. 회사에서 나온 4D 레벨기인데 하부 레벨링까지 가능해서 걸레바지나 바닥 작업에 유용한 것 같다. 팀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레벨기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인데
선명도도 뒤처지지 않고 입문용 레벨기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오늘은 내 첫 레벨기로 작업을 해봤다. 현장용으로 호네를 짠다 하는데 일본어로 호네는 뼈라는 뜻이다. 말 그대로 구조물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간단해 보여도 이 작업을 잘해둬야 마감이 이쁘게 나온다. 목수라고 하면 단순히 나무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무만큼이나 많이 접하는 게 석고이다. 비싸면 한 판에 몇십만원까지 하는 목자재를 처음부터 초보자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자들은 석고 작업부터 기회가 주어진다. 석고 작업을 하다 보면 치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비로소 목 작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현장을 마감하는 날에는 막내급들이 분주해진다. 현장에 드래곤볼처럼 흩어져 있는 장비들을 전부 모아서 수량을 체크해야 한다. 목공은 타 인테리어 직군보다 장비의 개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적게는 10만원부터 몇백만원짜리 고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하나 잃어버린다면 팀장님의 심기가 좋을 리가 없다. 내가 속한 팀에는 훈남들이 많다.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젊은 팀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목수가 하는 일은 힘을 많이 쓰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목수들은 용감하고 남자다운 편이다. 마지막은 이렇게 다같이 만든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이 순간이 목수를 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현장이 끝나자마자 쉴 새 없이 집에 수리할 일이 생겼다.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대부분 인테리어나 수리는 직접 하게 되었다. 자기 만족일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만들었을 때 더 뿌듯하고 애착이 간다.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이 딱 맞았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짜릿하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이자에 가자는 와이프의 소비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쓰다 남은 나무들로 행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나무는 오래 두면 수축하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 빨리 써버려야 한다. 쓰다 남은 부족한 자재로 만들어야 해서 레벨을 보고 가고 정하는 방법으로 수직 수평을 잡았다. 뭐 나름대로 만족. 이렇게 목수의 하루, 아니 일상을 그려봤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금수산 산행을 하려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는 상천 휴게소예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앙덕봉을 갔다가 금수산 정상을 찍고 원점 회기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직 초반 등산로는 이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게 일반적인 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벌써 숨이 차네요. 여기도 그늘이 많아서 산행하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도 나오고요. 계단 경사가 되게 낮아서 많이 힘들진 않아요. 아, 좋다. 지금 열심히 올라오다 보니까 원래는 망덕봉을 먼저 올라갔다가 금수산을 갔다가 하산을 해야 되는데 갈림길에서 금수산 쪽으로 먼저 와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코스는 똑같긴 한데 반대로 도는 코스여서 일단 금수산으로 먼저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화이팅!
지금 금수산까지 1.5km 남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망덕봉 쪽으로 먼저 올라갔으면 좀 시야가 트여 있고 바위도 많고 해서 볼거리가 많은데 여기 금수산 쪽으로는 처음 올라와 봤거든요. 여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숲길처럼 되어 있어서 좀 사방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좀 하산할 때 내려오는 길로 이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조금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수산 산행 예정이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갈림길에서 꼭 금수산보다도 망덕봉 쪽으로 먼저 오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계곡길처럼 바위가 많아요.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중입니다. 숨소리가 거칠죠? 확실히 금수산도 계단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상을 향해 화이팅! 낙석 위험 지역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암벽 구간이 많아서 방금 낙석 주의 경고 소리 들으셨죠? 이런 길은 좀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게 안전이 좋아요. 자, 금수산까지 1.1km 남았습니다. 화이팅! 지금 하늘도 파랗고 날씨 되게 좋거든요. 근데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확실히 이제 가을이라서 산 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힘이 나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화이팅! 드디어 금수산 정상에 도착! 드디어 금수산에 왔어요. 와, 날씨 너무 좋다. 드디어 금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 제가 사실 10월 첫째 주랑 둘째 주에도 산행 계획이 있었는데 비 때문에 산에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로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제가 금수산은 재작년 11월 그쯤에 처음에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와보니까 또 가을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주말인데 좀 아침에 일찍 왔더니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정상석에서 정상 사진을 찍고 원래 처음에 오려고 했던 망덕봉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할 거예요. 망덕봉 정상에도 지금처럼 사람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주말이어도 좀 일찍 오면 이렇게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꼭 금수산에도 한번 와보셔서 이렇게 멋있는 뷰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도 있고요. 이제 여기 금수산 정상이 1016m거든요. 이제 아주 낮은 고도는 아니고 조금 그래도 이제 높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상에는 좀 찬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람막이를 꼭 준비해서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망덕봉으로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망덕봉으로 넘어가는 길은 계단길로 처음에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짜 예쁜 뷰 보면서 열심히 망덕봉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정말 오늘 너무 좋아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산 타기도 너무 좋고 하늘도 파랗고 아, 진짜 뷰가 너무 예뻐요.
지금 옆에 이렇게 바위들도 보이고 단풍은 아직 10월 29일 그쯤이 월악산은 절정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물들진 않았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거든요. 오! 역시 멋있는 산이라서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망덕봉 먼저 갔다가 지금 이제 금수산 정상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저도 부지런히 가볼게요. 금수산 정상을 지나서 망덕봉에 왔습니다. 여기 망덕봉은 926m 정상석이 보이고요. 원래대로라면 망덕봉에 먼저 왔다가 금수산 정상을 갔어야 되는데 오늘 갈림길에서 조금 그 옆으로 또 빠지는 바람에 금수산 정상을 먼저 갔다 왔어요. 여기 망덕봉으로 하산하는 길은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바위도 좀 많고 좀 탁 트여 있는 시야로 좀 볼거리도 많고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하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가볼까요? 하산길에는 이렇게 조금 낙엽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길이 되게 좁고 약간 알바하기 쉬워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이제 열심히 내려가고 있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